네, 또다시 집값 불안 시기가 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일으키는 영끌로 은행 창구는 북적입니다. 서울 집값을 달구는 에너지는 금리 인하 기조인데요. 공급 속도가 느린 것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죠.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값 불안, 새 정부 초기부터 이재명 정부 시험대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 번지고 있다는데 오늘 금융감독원이 긴급하게 주요 은행의 부행장들을 불러서 대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재부 차관 주재로도 회의가 열렸죠. 자, 지금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집값이 뜨거운지 두성규 대표님,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집값 상승 상황이?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선이 있게 되면서 상당히 좀 뒤로 밀려나 있는 어떤 주제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6월 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동향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한 어떤 정부가 그렇게 급박한 대책 혹은 또 대안까지도 마련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에 그 입주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상승이 되고 있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주 연속 상승에다가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현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집값 상승률이 한 주에 0.71%를 기록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강북을 거쳐서 지금은 뭐 강북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북쪽에 있는 노도강까지 포함해서 경기권으로 과천, 하남, 분당 이 곳까지도 상당히 가격 변동폭이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더 큰 폭으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 당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주관 통계를 토대로 집값 상승을 우리 두성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언론들이 자꾸 오른다 하면 정말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시장 현장도 또 많이 연구를 하시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호떡집에 불난 듯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2월 달부터 사실 1월부터 시작했죠. 1월부터? 우리가 좀 더듬어 볼 게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뜬금없이 전혀 맞지도 않는 타임에 풀었는지 생각해 오세훈 시장이 보시면 해제했다가. 네. 그게 저는 신호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새 집을 샀어요. 샀을 때 3년 안에만 팔면 세금을 안 묻습니다. 먼저 집을.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는 그 좋게 얘기하면 투자, 갭 투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연속성 투기죠. 계속 3년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3년 않습니까?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대세로 자리를 잡았어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이사나 상속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원래는 1년이에요, 기간이. 이걸 박근혜 정부 때 2년으로 늘리고 MB 때 2년으로 늘리고 박근혜 정부 와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치했고 윤석열 정부도 방치했죠. 그 대목을. 지금 250만에서 300만이 2주택자예요. 이분들이 3년 있다가 집을 또 팔면 또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집값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팔지 못한 분들이 그 타임에 3년도 말고 4년도 가격이 회복을 못했잖아요. 5년도에 와서 전고점을 이제 뚫기 시작하는 데가 많잖아요. 요새 이제 팔면서
팔면서 아까 벌어진 토지거래 허가에서 출발한 어떤 상승 붐에서 팔면은 자 집을 이 돈을 가지고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 집이고 지금 자기가 집이 있으면 3년 안에 저 집을 팔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돈 갖고 또 다음 집을 사면 얘가 3년 있으면 또 팔 수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이거를 지금 이분들이 매수 세력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아타기 자기 집을 가지고 한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말씀드린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몇백만이에요. 오. 이거를 지금 계속 정부가 방치하고 사각지대인데 이게 지금 기폭제가 됐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도 지금 붐이 이제 포모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그 회의 TF 회의에서도 심리적 불안을 갖다가 좀 진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제 대책을 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사실은 있다. 어허. 그것도 이제 불을 지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대통령 선거 공약 시절에 모 방송에 나가서 이 단어의 워딩도 중요한데요. 이 가격을 분명히 비싸다고는 얘기를 하고 어느 방송에 나가서 비싸다고 하고 패널이 물어보니까 비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착륙 시켰다고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 도배됐잖아요. 이 주택 가격을 유지하겠다. 세금으로 집 안 잡고. 세금으로 집안 가격을 잡고 잡는 노력은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고 네. 자격을 유지하겠다. 뭐 안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신호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정권은 무조건 지볼라. 이거랑 같이 맞춰지면서 언론들이 신났죠. 언론들이 그냥 보도를 퍼부니까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또 네. 투자수한테 이 심리적으로 강력한 신호가 돼서 지금 쭉 가는데 그 와중에 내일 7월부터 스트레스 하잖아요. 스트레스 3단계.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살려고 했던 분들까지 지금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다 사는 거야. 그러네요. 이게 이제 7월 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대책이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지적 하나를 포인트를 해주셨네요. 네네. 일시적 2주택자 3년간의 기존 주택을 팔면 한두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요게 조금 투자 연속 투자로 이용 또는 악용되고 있다. 이 부분 네, 정확히 지적을 보고 해주셨는데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상황이 좀 안 좋다면. 그러면 지금 일시적 2주택자가 많아지고 금리 인하 기조도 있고 지금 집값 상승의 요인을 지금 두세 가지를 이미 들어주셨는데 혹시 투성교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네. 집값 상승 이후 지금 일시적 2주택자의 수요, 금리 인하 추세 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네. 집값을 세금으로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 영향 혹시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만약에 이것만이 아니겠죠 복잡하게 그렇죠. 얽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그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요 세금과 그다음에 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억제 이 부분을 가지고 삼박자로서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사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그리고, 불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 부분이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올해의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동주택 전체 수로 본다면 올해가 한 4만 5천 호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2만 한 4천 호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입주 물량입니까? 그렇죠.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으로? 네, 입주 물량. 그런데 이 공동주택 가운데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000호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들이 거의 한 3, 4만 호를 연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그 공급량이 주는 것과 함께 사실은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도 기존 주택보다 분양가는 신규 분양가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거나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를 당첨되어서 분양받게 되면은 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의 어떤 거래 가격보다 이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지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라든지 예. 또는 그 공공에서는 LH나 이런 쪽에 있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민간 건설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동산 PF 부실화나 등등 해서 실제 또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잘 안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폐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LH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의 건설조차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굉장히 공급 확대에 어떤 중요한 그죠. 열쇠인데. 중요한 예. 그 우리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착공률 자체가 전체 계획의 한 15%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불안 부분과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불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까 한번더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네, 네. 대출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소득 수준별로 조금 달라지면 이제 줄게 되고 오늘 또 금융당국 회의에서 뭔가 대출 규제가 또 추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 다음 달부터 좀 진정되지 않을까요? 이런 흐름이 좀 네, 저는 진정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정될 개인적으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서울에 내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제 때만 되면 나오거든요. 내년 물량이.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중요한 건 더듬어 보면 부동산 124가 올해도 모자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네, 작년에 이게 발표할 때. 예. 그때 데이터도 보시면 이 대단지 중에 16개 구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마치 보도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의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16개 구만 조사하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근데 캐치프레이즈를 기자분들이 또 받아서 그냥 서울시 입주 물량 뭐 몇만 호, 공급 부족, 절벽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국토부가 반발해가지고 바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이 10,000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게 공공에서 짓는 것도 있고 민간에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하도 공급 부족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 하냐면 민간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공공임대 신혼주택 뭐 이런 것들 부주택 지금 서울 지역에 네. 청년 역세권도 아파트 형태로 된 것도 좀 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공공 이런 걸 다 하면 38,000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대요, 다. 그러면 이게 그 민간 업체의 보도가 명료하게 그러면 10,000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00호 중에 정상적인 민간 물량을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게 멸실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 입주 물량을 따지면 내년에 작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 4년 전에 2022년도 그 레고란드 사태에 의해 공사를 많이 안 줬잖아요. 공사가 그래서 적은 건 줄었으니까.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 스트레스 DSR하고 얘하고 지금 서로 반대 성격이니까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스트레스 DSR이 정부가 말씀 주신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 신호를 확실히 준다라면 시장은 저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방치하면 제가 볼 때 내년이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이걸 맞물려 가지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토건종 마피아 카르텔들이 언론 플레이까지 한다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집권 여당은 필패죠. 이 국정에 또 혼란이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신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신데 네.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작 어려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출범한 지 며칠 안 발표가 됐어요. 아직 이 정부가. 아니 다른 건 다 하잖아요. 특검이고 뭐고 다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바로 하시잖아요. 워낙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제 서민들은 네. 그 제가 어떤 댓글들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또 6개월 안에 또 이상해지면 또 이제 비판 소리가 벌써 나와요. 그래서 6개월 기다렸다 본다 뭐 이런 행태 말고 3기 신도시에 좀 추원드리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라고 전 정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잠깐만요. 우선 이 공급 물량에 대해서 네. 민간 조사기관에 조사한 게 내년 분량이죠. 공공 물량까지 합하면 그렇게 적진 않다. 적지만 이 언론에 보도되는 통계가 조금 너무
이 가장 과소평가돼 있다. 네네. 이런 지적 우리 한 교수님 해주셨는데 혹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이 전국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변동폭이 굉장히 이제 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수치로 나타낼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과 또 그 중에 아파트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4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많이 쓸 때 실제 시중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양질의 수요, 양질의 공급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기준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공급 부분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 질 좋은 그 주택.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고급 아파트로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은 한 15,000 정도 내외가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임대가 아닌 순수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런 아파트 공급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지금 대부분 서울에서 정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매년 연간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수요 자체에서 하나의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방에서 지금 서울로 지금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요 쏠림 현상. 지방에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그 부분이 추세다. 지금 굉장히 강한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의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매입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중국인들이 57%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요 쏠림 현상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 부분이 양질의 그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매물들이 그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워줬었는데 매물들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도 그렇지만 부동산 통계도 시장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해서 언론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좋은 말씀. 아까 그 3기 신도시 말씀을 좀 하려다 봤는데 3기 신도시 공급은 어떻습니까? 그 3기 신도시가 아시겠지만 이미 전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택지를 저걸 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전청약을 실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원 하면서 청년 20만 원 뭐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좀 지금 와서 보면 과장된 건데, 여하튼 그래도 택지가 다 됐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MB 때도 뭐 10년 이상 더 걸려 뭐 이러면서 이 신도시가 10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언론들이 좀 도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툴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냥 보상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입체 환지 형식이라는 투트랙을 써가지고 보상은 빨리 끝났습니다. 거의 진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추진단이 있습니다. LH 안에. 추진단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지 보상을 하고 나면 지작물이라고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지작물이라는 그 표현인데, 그 지작물을 마무리돼야 이게 이제 좀 제대로 가거든요, 공사가. 근데 재작년 초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는데 지작물 철거가 시간이 걸린다. 이게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확인한 결과 광명 신도시만 나중에 발표됐잖아요. 추후에. 나머지 앞에 것들은요. 지금 토지 보상은 두세 군데는 100% 끝났고 나머지는 97%, 8%. 그러니까 2, 3%니까 이건 시간 문제고요. 거의 다 끝났고요. 예, 뭐 수용 재결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냥 진행해도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지작물 청구가 지금 말씀드린 광명 빼고 나머지는 다 90% 넘었습니다. 지작물 철거가 다 이제 다 합의가 돼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분양을 하고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가 얘기를 발표를 해도 한두 달 안에 진행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정확하게 지금 많이 기다렸잖아요. 신혼부부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물론 다른 뭐 외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기 신도시는 벌써 10년째 지금 듣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어떤 불신도 있고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시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좀 이거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빨리 하셔가지고 네.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불안에 대한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일정 진행 상황도 좀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노력. 이 정부 노력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보니까 통계도 좀 믿을 수 없다. 신도시 공급 계획도 조금 뭔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규제 대책도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 토호제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겪었는데 뭐 성동구 토호제 다시 네.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규제를 했는데도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데 네. 이 토호제의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글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실거주 요건을 갖다가 그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실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데다가 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네.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3중 규제가 되고 있는 송파구가 지난주에 사실은 상승률을 0.71% 한 주 만에 0.71%라는 고공행진을 보여줄 정도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사실 성동구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성동구가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최근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금방 뭐 한 달도 안 돼서 좀 묶었지 다시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되는 시장에 있어서는 풀었다 묶었다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잠재하고 있던 대기 수요층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크게 시장의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정부가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또 새로운 시장에 주택 시장에 하나의 안정 조치 일환으로 규제 중심으로 만약 나가게 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다시금 한꺼번에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이 다시 한번 과거에 활약했던 2020년, 21년의 고점을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기회로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예, 이 좀 이재명 정부를 조금 시장이 얕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지금 토호제 다시 그렇죠. 경고도 하고 규제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 뭐 진보 정권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재명 정부도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문도 교수님, 이 토호제 확대라든지 네.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효과는 혹시 일각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고 또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거 이렇게 혹시 네, 보시나요? 일단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지역 조정 이 대상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 5월 23일 발표할 때. 예. 그때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뭐 총동을 하겠다 그러고 또 TF 얼마 전 회의에서도 총망라해서 검토해가지고 안정시키겠다라고 발표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패를 어떻게 보면. 어떤 패를 쓸 건가? 정책적인 패를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들고 네. 어떤 걸 쓸까를 검토하고서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발표될지 안 될지 지금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이잖아요.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스트레스 DSR의 어떤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다고? 아마 정부도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지금 펑크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좀 혼동스러울 거예요. 짜는 입장에서도 집값을 막자니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 확대하자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게 이 전 정부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생애 최초 똑같은데요. 여러 정부가 생애 최초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해가지고 금리도 좀 저렴하게 하고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대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세 끼고 집을 살게 만드는 건 거예요. 갭 투자를 하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5월달, 4월달 거래량이 터질 때 3040의 비중이 60% 가까워요. 어마어마합니다. 60%, 3040이. 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실거주로 들어간 분이 몇 프로인지 정부가 조사를 해야 돼요, 국토부가. 예. 근데 이것을 조사도 안 하고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발표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할 게 우리가 모르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곳곳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생애 최초가 네. 단어 자체가 집을 내가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생애 최초 갭 투자 가능해요? 묻는 질문이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까지 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빈틈의 사각지대 대책들은 주로 금융위원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팁이나 이런 대안들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소리 소문 없이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기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이 왜 필요합니까?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명분을 이쁘게 해가지고 유주택자가 돈이 없으니 모아서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팔게 또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빗장에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원회나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안정시킬 대책으로 갈 수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빗장을 다시 걷어들이고 또 그 걸림돌을 높여야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의 규제만으로 이게 또 집값을 잡지 못했던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장에 조금 압박 요인이 안 될까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죠. 그 세금 부분에 대한 중과의 부담이 좀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 전에 앞당겨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좀 미리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건축 사업 자체가 속도감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 재건축이? 그 재건축의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분양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깥 외부에서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갖다 억누르더라도 시장 안정으로 우리가 귀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억누르는 식이 아니라 분양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문제라든지 건설 인건비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강요소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필요한 일인데 점검을 한다고 그게 가격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